3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형사항소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사건 번호 2026로 212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입니다. 먼저 그 사건의 심리에 앞서서 재판 중계에 관한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등에 따라 항소심의 재판 전 과정의 중계를 신청하였고, 이에 관하여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 또 이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아울러 재판의 공정성,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의 모든 공판기일에 한하여 그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재판 중계를 허가하면서 그 방식으로는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중계로 한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피고인 입정하실까요? 그리고 재판 중계와 관련한 제한사항으로는 발언자에 한해서 클로즈업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서 기일의 전부가 속기 녹음된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인들 추승 여부 확인하고 시작할 텐데요. 먼저 검찰 측에서 나오신 분이 특별검사부 장우성, 검사 차병곤, 장지영, 유승재 출석했습니다. 5분 나오신 네 거죠? 명입니다. 4분. 그렇죠. 4분. 검사부 장우성 검사부, 그다음에 검사님으로 차병곤, 장지영, 유승재.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서 나오신 분. 네,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유정화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4분 출석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진술거부권 고지등 절차를 해야 되는데요. 피고인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자, 피고인 항소심 재판 중에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또 개개의 질문에 진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은 제가 묻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업이나 주거, 등록 기준 등은 1심 판결 이후 변동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혹시 중간에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1심 판결 내용을 먼저 확인할 텐데요.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받으셨고, 재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 받았고, 같은 범죄 사실로 일단 유죄 부분은 징역 5년, 공소 사실 중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으셨죠? 이에 대해서 피고인 항소 제기했고 검사도 항소 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한 절차로 항소심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방의 항소 이유를 확인할 텐데요. 저희가 절차상 일단 검사와 변호인의 쌍방 항소 이유와 답변 내용을 들은 뒤에 저희가 일단은 피고인에게 별도로 발언할 기회를 일단 드릴까 합니다. 꼭 발언하시란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변호인에게 항소 이유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그냥 간단히 확인하는데 별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항소 이유 포함해서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쌍방이 제출한 항소 유서는 그대로 모두 진술하시죠? 2월 4일자 양쪽이 낸 거, 네. 모두 진술하고 저희가
뭐 항소에 대한 검토는 이런 거 마쳤으니까요. 요지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혹시 항소 요지 관련해서 PPT 네, 사용하시나요? PPT 할 예정입니다. 변호인 측 네, 저희도 PPT 준비했습니다. 아, 혹시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시면 돼요? 한 15분 정도입니다. 15분. 변호인 측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한 시간 시간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항소유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검토했으니까 요지 위주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그럼 해볼까요? 예. 그럼 먼저 변호인 측 아니 검찰 측부터 항소유 요지 시작하실까요? 네. 네, 항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2025년 7월 19일 피고인의 비상기염 선포 이후 1년의 헌법 파괴 및 형사사법체계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재판장님 공문서 잠깐만 행사. 죄송합니다. 네. 혹시 PPT 자료 따로 준비하신 건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뭐 상대방에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변호인 측도 준비하신 거죠? 예, 저희도 한 부만 준비했습니다. 아 드렸어요. 예. 예. 재판부 아 재판부도 뭐 여유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계속하시죠. 네,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 도피 교사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던 중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경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명이 대통령실에 먼저 와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정적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6명을 임의로 정해 소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등 4명이 도착해 국무회의 정적수 11명이 채워지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한 뒤 정상적인 심의 절차 없이 약 2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교육부 장관 이주호 등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국무회의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강희구,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공모하여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7일경 사실은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이 헌법 제82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2024년 12월 10일경 이를 임의로 파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경 대통령실 해외 홍보비서관 하태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으며 합헌적인 틀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등 거짓 내용의 피지를 작성해 외신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2024년 12월 7일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성훈으로 하여금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관리부서장인 지원본부장에게 내란 범행의 주요 공범들인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이 사용한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이 2024년 12월 30일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피고인은 박종준 등
경호처 지휘부와 공모하여 대통령 공관총 내 3중 저지선을 구축한 뒤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 등으로 하여금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하여 재판 집행의 일종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김송은 등과 공모하여 2025년 1월 3일경부터 1월 15일경 사이에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차벽 및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하며 기관 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고 기관 단총과 실탄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경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부서 작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사후부서 폐기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비어폰 현출 방해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사후부서 작출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체포방해 관련하여서는 김씨과의 공무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형식적인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국무회의의 정족수만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됩니다. 국무회의 참석 기회만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심의할 권한을 보장하여야 하는 점,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들과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이루어진 소집 통지로 인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2인의 국무위원들 간에 실질적으로 심의권이 침해되었다는 결과는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인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87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여 심의권을 박탈한 것은 헌법 파괴적 국헌문란 행위의 시작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후부서 작출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무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은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향후 탄핵 심판 절차 및 수사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의 행사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현실적으로 문서의 신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침해할 위험성만으로도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무실에 비치 보관하게 함으로써 향후 탄핵 및 수사 절차에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듯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비치한 것은 이미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으로 행사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사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허위 공보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지시인 점,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는 점, 하태원 해외 홍보 비서관 역시 원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부할 의무는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허위 공보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듯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거짓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가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다음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피고인의 공모관계 판단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범행에 있어 김씨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본부장 이광우 등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받았다는 가족 경호부장 김신의 진술, 가족 경호부 소속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상황 등을 김신에게 보고하는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김신 역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김신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듯 조직적인 물리력 행사와 보고 체계가 입증되었음에도 공모 관계를 부정한 것은 조직 범죄의 특성을 간과한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부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이 국헌 문란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의 메시지조차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하였고 달리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합니다. 이에 특별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변호인 측 저희한테도 하나 주셨네요. 네, 다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1시간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1시간 정도 해서 시작하시죠. 네, 피고인 측 진술에 앞서 우선 방금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1은 기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의 핵심 내용을 요지 중심으로 재정의한 서면입니다. 또한 오늘의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 2를 함께 봐주시면 되고 변호인들이 본 항소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쟁점과 핵심 주장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심의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원심 판결의 부당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는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법적 성격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87조 내지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며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앞서 심의를 거치되 그 의결은 국가기관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여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그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최종 판단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헌법상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을 보완하는 지위에 서며 대통령에 대립하는 독립적 권리 주체의 지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123조 권리 해당 여부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라는 것은 명문의 법률에 명기된 권리뿐만 아니라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실체적이고 독립적인 권능이나 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의사를 보좌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내부적 보조적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심의권이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직무상의 권한이나 보좌 기능의 일환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형법 제123조 보호 대상인 권리로 간주한 원심의 해석은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또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미충족 보겠습니다. 헌법 제88조 제3항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 소집, 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2항은 임시 국무회의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소집 여부와 방식에 관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국무회의 규정 6조 제1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할 뿐 전체 국무위원회 소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은 그 성격상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경우 대통령은 평상시보다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통의 국무회의 수집 절차보다 더 재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2024년 12월 3일 피고인은 시간적, 물리적 제약 속에서 가까운 곳에 자택이 있거나 즉시 연락 가능한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소집 조치를 하였을 뿐이고 이는 헌법상 재량의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에 속하고 실질적으로도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헌법 제123조가 요구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권리행사 방해 결과 부존재 보겠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이 정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한 11명이 출석해서 적법하게 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였고 단지 일부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무회의 효력이 부정된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심의 참여 실질적인 기회가 부여되었고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 등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곧바로 심의권 행사 방해라는 결과로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권리의 존재 또한 여전히 의문인 것입니다. 고의의 부존재 보겠습니다. 직권남용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계엄 당일 피고인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가까운 곳에 자택이 있거나 즉시 연락 가능한 국무위원들을 우선 소집한 것으로 특정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의사 정족수를 초과하는 인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하는 의도가 아니라 당시에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무위원을 참석시키려고 한 의도 이외에 다른 고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집 경위 객관적 사실을 보시면 피고인은 당시 12월 3일 20시경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4명을 대통령실로 소집한 후 추가로 6명의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는 의사 정족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소집 통지로서 피고인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국무위원을 신속하게 소집하려 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집 통지 누락의 불가피성 보겠습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연락 누락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이들을 배제해야겠다라는 의도 없이 당시 거리라든지 시간적 제약 그리고 연락 불능 등의 현실적인 사정에 따라서 출석한 국무위원이 우연에 따라 나뉜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배제라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개업 논의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침해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헌법 제87조 내지 제89조 그리고 정부 조직법에 근거한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국무회의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개최되어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진 이상 소집 절차의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의 영역 또는 통치행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심사가 아닌지 반드시 숙고가 필요합니다. 형법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하고 소집 절차의 하자라는 것은 행정법상 또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지 형사처벌로 귀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 위에 그 칸에 비상계엄 체포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안입니다.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예. 반대로 특검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식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거쳐서 비상계엄 선포안을 상정했다면 해당 안건은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공식 등록되어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다수의 실무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인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국무회의 개최 이전 단계에서부터 내용이 외부로 확산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전국적인 혼란과 사회적 동요를 촉발할 위험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번의 경우와 같이 200~300명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병력과 경찰력을 대규모로 선제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현저히 증가하였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식 절차를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더 큰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신속하게 해제된다는 전제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상황을 관리하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병력 동원이나 전국적인 긴장 고조를 수반하는 방식은 애초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선택지였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국무회의 심의권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합의제 기관 내부에서 행사되는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법 제123조 보호 대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직권남용 요건과 관련해서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권리행사 방해 결과라든지 고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 판결은 법리적 사실적 측면에서
측면 모두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파기되어야 하며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후부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죄 관련한 원심 판결 부당성 보겠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는 넘어가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인정 부당성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문건의 경우는 허위가 아닙니다. 즉 문건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된 사실은 공소사실에서도 다퉈지지 않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계엄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문건에 실제로 서명하였기 때문에 위 문건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합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의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문건에는 그러한 허위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명 시점의 선호와 허위성과의 관계를 보면 원심은 작성 일자와 실제 서명 일자 사이에 시간적 차이를 들어서 허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서 내용의 진실성과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내용의 허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령 내용의 전제가 된 사실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사실관계의 거짓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문건 내용이 사실인 이상 서명이 선포일 당일이 아닌 후일에 이루어졌다는 시간상의 차이는 문서의 진실성 자체를 훼손하는 요소가 아니고 이것만으로 내용의 허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문서로서 요건 미충족 부분 보면 본 문건은 단순 보관용 문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당시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 문건이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회의가 있었음을 남겨놓기 위해 본인이 보관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라고 진술을 하였는 바 이는 공적 행정 문서가 아닌 단순 내부 참고용 보관 문서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기록관이나 전자문서 시스템 등 어떠한 공적 자료 시스템에도 등재되지 않았고 강의구 개인 책상 서랍에 보관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어떠한 외부적 행위에 근거가 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으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만일 특검의 주장대로 이 문건이 국무회의 부서 문건에 해당한다면 부서 문건 작성 관리의 권한은 대통령 부서실장이 아니라 국무회의 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의정관인 간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서 문건의 관리 권한 자체가 없는 자가 작성한 이 문건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공문서로 보게 되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됨과 동시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강의구 부속실장이 문제의 문건에 대한 서명을 받기 위해 찾아오자 왜 부속실장이 권한 없이 이런 걸 작성하는지 의아함을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의구 부속실장은 해당 문건은 본인이 그냥 정리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서명만 해주시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무엇보다도 해당 문건에는 이미 국무총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별다른 법적 효과나 독자적 집행 의도가 수반되는 문건이라 인식하지 아니한 채 서명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강의구가 작성한 문건이 공문서로 간주되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 목적 부존재 부분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할 목적은 작성된 문서가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문서의 허위 내용을 진실한 것처럼 사용해서 공공기관의 업무나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구 부속실장은 서명을 받은 뒤 해당 문건을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바로 넣어서 보관하다가 24년 12월 10일경 총리의 명령으로 폐기하였으며 그 사이 문건을 외부에 제출하거나 제시하거나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부터 행사할 목적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해당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이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로 그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문건이 피고인에게 있어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더욱이 강의고는 해당 문건 처리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별도로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건의 보관, 관리, 파기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록상 명백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관련 보겠습니다. 이 사건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2조 제1호는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야 대통령 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서설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성이 부정되는 만큼 이 사건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대통령 기록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형태를 갖춘 기록정보 자료일 것,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될 것, 대통령 기록물법에 정한 기관에 의해 생산, 접수될 것, 결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생산이 완결될 것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문건은 국무회의 규정상 요구되는 간사의 초안 작성, 회람 및 제가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또한 대통령 비서실의 내부 전산 시스템에도 등록된 바가 없으며 대통령 기록관에도 생산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의고는 이 문건을 대통령실의 어떠한 공식 문서 등록 시스템에도 등재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 폐기하였을 따름입니다. 이 문건은 국무회의 회의록이나 국무위원 전달 문건에도 포함된 바 없고 정책 결정이나 행정처분 근거로 사용된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 문건은 공문서성도 인정되기 어렵거니와 대통령 기록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러한 기록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14조 무단 손상 등 무단 파기 해당성 불인정 부분입니다. 이 사건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14조가 금지하는 무단 파기, 무단 손상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의구는 국무총리 한덕수의 폐기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이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이부 22쪽 보고한 후 폐기라는 부분은 보고하지 않고 폐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전 협의와 보고가 이루어진 폐기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폐기 절차로서 무단이라는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13조 폐기 절차는 해당 문건이 기록관이나 기록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상태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식 기록물로 편입되지 않은 비공식 자료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전제 요건을 결여한 무리한 법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공용서류 손상죄 부당성 보겠습니다. 이 사건 문건은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면 족하다고 하면서도 해당 문건이 실질적으로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될 예정인 문서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문건은 공식적인 국정 절차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공식 문건으로 행정 효력을 전제로 한 문건으로서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어 공용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 보관 책임자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면 해당 서류는 공용 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는데, 본건 문건은 작성과 보관 당시부터 공용 서류 해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강의구가 보관 책임자로서 국무총리 폐기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보고도 없이 스스로 문건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이는 해당 문건을 더 이상 공적 문건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문건은 강의구의 폐기 의사에 따라 공용 서류로서의 법적 성질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문건은 공용 서류 손상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건은 본사안은 효용을 행한다는 공용서류 손상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고의 또한 없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 문건이 폐기된 한참 이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했고 폐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당 문건의 효용을 헤아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그리고 공용서류 손상죄와 관련하여 원심 판결은 이 사건 문건의 성격, 작성경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법리에 맞게 평가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오해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되고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 및 영장 집행 관련 원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심 판결의 요지는 먼저 첫 번째 헌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는 적법한 것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은 검찰청법 4조 1호 1항 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보다 넓게 해석해야 하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고,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흡수관계라면 오히려 직접성과 관련성이 더 인정하게 되고, 공수처법 별건 수사를 금지하지 않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 주장을 강하게 배척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이 수사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은,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은 특정 범죄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타 수사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지, 우선 수사권을 근거로 수사 범위 자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특정 범죄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결적으로 판단되어야 공수처의 우선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됩니다. 따라서 원심이 우선 수사권을 근거로 수사권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은 공수처처럼 문헌과 입법 취지에 반한, 공수처법의 문헌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해석입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은 각 기관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 입법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고, 직접 관련성의 개념은 양 기관의 수사 권한 한계를 설정하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법률 해석의 동일성 원칙상 같은 문헌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고,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을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르게 해석한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직접 관련성 해석 취지와 배치되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도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 행위 태양, 두 번째 구성 요건, 세 번째 공모관계, 네 번째 목적, 다섯 번째 범행 수단, 방법, 여섯 번째 보호법익, 일곱 번째 죄질, 여덟 번째 재수관계 등을 규범적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비교해 보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행위태양, 구속요건, 범행 수단과 방법, 보호법익, 죄질, 죄수관계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바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더라도 다른 원인이나 여러 행위가 결합되지 않으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사이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행인지 여부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인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원심은 이와 관련하여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추상적, 가정적 판단을 하였으나 이런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래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행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종, 유사범죄 또는 본래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이 또한 증거를 통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동종 유사범죄도 아니고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죄가 드러나 인지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이 가정적 판단을 한 것은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의 법리 및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은 공수처가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였을 것, 직접 관련성이 인정될 것,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 죄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 제1호는 검사 및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직범죄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검은 1심에서 공직범죄 사건부 등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이 사건부를 제출을 특검이 요구하였으나 특검은 끝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본 사건은 사실상 처음부터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불법 수사이자 별건 수사입니다. 공수처에 제출된 고발장을 보더라도 2024년 12월 4일 시민단체가 피고인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여 사건이 접수되었고 사후에 필기구를 사용해서 죄명에 직권남용죄를 추가 기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형식상 직권남용죄가 병기되었다는 사정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는 애초부터 내란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처의 별건 수사가 허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공수처법은 별건 수사를 금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하였지만 별건 수사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금지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여 별건 수사를 엄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별건 수사 금지 원칙을 공수처 수사에 하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배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사기관 간 형사 절차의 기본 원칙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 적법 절차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27조에 대한 판단 누락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형법상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내란죄에 흡수되어 별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범죄 성립 안됨, 불기소 처분을 하고 내란죄는 대검에 이첩했어야 합니다.
원심은 이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아 판단 누락의 위법 또한 존재합니다. 공수처법 제27조 해석과 관련하여 공수처법 제27조의 관련 범죄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관련 범죄와 동일하므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인지한 범죄는 대검에 이첩하여야 하고 공수처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같은 법률에서 규정한 관련 범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두 번째,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사건은 당연히 이첩해야 하는 것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인지한 범죄는 공수처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보면 공수처법 제27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 세 번째, 공수처법 제27조는 별건 수사 및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네 번째, 고위공직자 범죄를 불기소하는 경우 결국 관련 범죄만 수사하게 되어 부당하게 된다는 점. 다섯 번째, 공수처의 수사권 무분별한 확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의 경우 대검에 이첩했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고 내란죄는 대검에 이첩했어야 했음에도 공수처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계속 수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포 및 수색영장 위법성에 대한 법리 오해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215조는 검사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하여 청구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무권한 기관의 청구에 기초하여 발부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체포, 수색 절차는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당시 체포 영장의 실질적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은 체포 영장 발부를 위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의 우려, 체포 필요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이를 내란죄의 실행해인 폭동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국헌 무란 목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었고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는 바 이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것입니다. 또 피고인은 일정한 신분과 공적 지위를 갖춘 인물로 도주 개연성이 사실상 없으며 비상계엄 관련 자료와 문서들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대통령 직의 특성상 증거에 단독 접근하거나 은폐, 훼손할 현실적 가능성도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출석 불응, 우려, 체포의 필요성 등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벌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색영장도 실질적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축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하여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수색 장소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대통령 관저는 본관, 별관, 부속 건물, 경호시설 등 다수의 건물과 또 다수 기관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광범위한 공간으로 단일 주소만으로는 수색 장소가 헌법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외곽 제1정문, 2정문, 3정문의 통로와 경비시설을 통과하여 수색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영장에 기재된 장소 외에 구역까지 수색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영장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수색 장소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영장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일반 영장에 해당하며 원칙으로 무효이며 그 영장에 기초한 일체의 강제처분 역시 위법합니다.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수색 또한 위법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1쪽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에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 규정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통제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출입 및 활동에 더욱 엄격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적 비밀을 유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또는 검증을 하면은 그 관리자 또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제55 경비단장에게 정식으로 출입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55 경비단장 역시 공수처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입을 저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은 이 기록으로도 명백히 드러나고 또한 제1심에서는 해당 구역의 출입 권한이 경호처장에게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원심은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영장 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즉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일반적으로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대한 규정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것으로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헌상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두 번째 형사소송법 110조 입법 취지는 군사상 기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물건에 대한 수색뿐만 아니라 피의자 수색의 경우에도 군사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점, 세 번째 군사상 기밀을 유하는 장소의 구조, 건물의 위치, 경력의 배치 등은 그 장소 자체로 비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보호구역에 허가 없는 출입은 처벌된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규정이 물건의 수색에만 적용된다면 피의자 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대인적 강제 처분에도 피의자 수색에도 대인적 강제 처분인 피의자 수색에도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원심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44쪽은 추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가 제55 경비단장 또는 대통령 경호처장의 출입 허가 없이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하고 별도의 촬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 관저 외곽 제1정문 일대를 촬영한 행위나 또한 침입한 행위는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위법성을 사법부가 간과하거나 묵인하게 된다면 이는 형사법 질서를 지탱해온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국민 전체의 법적 안정성과 기본권 보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 절차와 관련된 모든 원칙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식, 즉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수집된 모든 증거는 마찬가지로 다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각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자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 도피 교사에 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이 사건 범죄 사실은 2014년 12월 30일자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피고인이 경호처장 등과 함께 방해하고 경호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켰으며 자신의 체포를 막게 함으로써 자신의 도피를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47쪽, 48쪽에 각 나와 있는 1심 판결의 요지를 보면은 재판의 전제 사실로 경호가 대통령 경호법에서 말하는 경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대통령이 공모를 했다는 점, 그다음에 구체적 실행 사실로
군 병력과 군용 버스 등을 직결을 지시하였고 3중 저지선을 구축했고 그다음에 영장 집행을 하려는 공처 인원들에 대해서 유용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범죄 사실입니다. 범죄 인정 사실입니다. 49쪽입니다. 이런 제1심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에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은 2025년 1월 5일에 집행되었는데 당시 집행이 이루어진 곳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전혀 다른 집원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영장에 기재된 집원인 이고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한 곳은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즉 공관촉은 파란색 표에 표시된 집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 관저지역을 포함해서 각각 다른 11개의 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수처는 이 집원들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1심에서 변호인은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곳에서 집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제1심은 2013년 9월 26일 선고 2013도 5214 판결을 예로 들면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소에서 공수처가 한 것은 강제 처분인 영장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동한 것 뿐이므로 이는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영장을 집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제1심의 판결의 내용은 이런 1심의 입장은 1심의 판결 다른 부분과는 모순됩니다. 제1심 판결에 따르면은 한마디로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위해서 영장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고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동한 것뿐이고 경호처는 그 이동을 막은 것으로서 즉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동을 막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라고 판시한 제1심의 판결은 판결 자체적으로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1심 판결이 예로 든 2013도 5214 판결은 수색 장소인 건물 고층이 아닌 1층 로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이고 추가로 제1심에서 비슷한 취지로 특검이 예로 들었던 2025 고단 1623 그 다음에 2015 고단 2548 항소 기각 사건은 수색 장소인 13에서 15층이 아닌 마찬가지로 1층 로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인데 1층 로비에서 집행을 방해해도 영장 집행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이는 해당 집원은 모두 영장에 기재된 집원 안에서 이루어진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장 안에 수색 영장에 기재된 집원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또한 해당 로비가 법률상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국가보안시설 가급이거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경호구역인 구역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집원이 전혀 다른 곳에서 영장 집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인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경우라면 영장 기재 집원 수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다른 집원의 다른 소유자 건물 현관문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판례의 취지를 오인한 것입니다. 공관청이 여러 집원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을 모르고 대통령 관저지역이 하나의 집원으로 되어 있다고 착각해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의 실수가 있었는데도 제1심이 이를 적법하게 본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수색할 장소는 대법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제1심은 공수처가 제1정문에서 수색 장소까지 이동한 것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령상 영장 집행을 위해 상당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지만 당시 공수처는 55 경비단이 관리하는 군사시설인 1정문을 송계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죄에 해당되는 군용시설 송계죄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제1정문 앞에서 55 경비단 대원들에 대해서 단체의 위력을 행사하였고 또한 이동하는 와중에 경호구역에서 나가달라는 경호관들을
일부에게 육죄 치료를 요하는 상해도 가하였습니다. 과연 1심이 판시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박종준 경호처장, 이항호 경호부문장 등이 모두 증언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수색하고 체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가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식적으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지번에서 영장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필지에 대해 모두 집행 장소로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실무적으로도 검찰은 지금까지 경찰은 모두 준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행에 참여한 공처검사 박성현은 제1심 법정에서 공관청이 어떻게 필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공관청을 구성하는 여러 필지를 누락하고 영장 청구한 것임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가 실수로 집행할 장소 지번을 누락한 것을 법원이 필요한 처분이라고 포장해서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논리라면 이제 영장만 있으면 이동한다는 빌미로 다른 소유자의 다른 지번의 토지와 건물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곳에서의 체포 수색도 가능한 것이 되고 영장 제도도 형해가 될 것입니다. 제1심에서는 다른 판시 부분에서는 공처의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번인 제1정문에서부터 영장의 집행장소로 기재된 대통령 관저까지의 이동도 영장 집행이라고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체포를 위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를 이유로 공수처의 공관청 출입을 불허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관청 제1정문에서부터 공수처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1정문에서부터 대통령 관저까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의 집행을 이동이라고 판시한 내용과 모순된다 할 것입니다. 제1심은 이것이 영장 집행이 아니고 필요한 처분이라고 보았을 뿐인데, 공관청 제1정문에서부터 공처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또 반대로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1정문에서부터 대통령 관저까지의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행을 영장 집행이 아닌 이동이라고 만약에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경호처장은 당연히 경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지역을 책임지는 자로서 영장 집행이 아닌 단순한 이동에 대해서는 출입을 거부할 법령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서 이를 행사하였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당연하고, 출입자들은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면 당연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즉 영장에 기재된 집행 장소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출입을 불허할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지번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경호처장은 출입을 불허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군사기지법의 상위 규정도 아니고 양 법률의 입법 목적이 상이한 바 적법하게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할지라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인 다른 군사시설 출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1심에서는 해당 구역의 출입 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음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과 관련돼서도 제1심 법원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그다음에 영장 발부의 위법성 여부, 형사소송법 110조 해석과 관련된 다툼의 소지 등을 논하기에 앞서서 제1심에 따르면 영장에 기재된 대통령 관저인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경호처장이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전에 경호처장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지역에서 촬영을 한 것은 당연히 위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계엄 당일 출입 통제를 지시하였다는 계엄 당일입니다. 계엄 당일 출입 통제 지시를 했다는 것이 모의의 근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계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또 피고인은 앞으로 수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가 있을 거라고 대비해서 수사기관의 출입을 통제한 취지라고
제1심이 판단한 것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영장 관할 위반 등을 주장한 것이 당시 주장한 것은 당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당시 법조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개인적 의견을 주장한 것이지 특별히 체포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미 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강제 수사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즉 재판 중에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는 판례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의 그런 내용도 물건에 대한 압수의 경우 형사소법 제11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심의 판결에 비춰본다면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전혀 국방부 공관의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피고인이 얘기한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 박종준 역시 경호처장 역시 피고인이 그러한 원칙, 수사의 원칙 정도를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제1심 판단 내용들은 보시는 내용 55쪽, 56쪽 보시는 내용, 증언 내용과 같이 당시 경호처장 박종준에게 피고인이 식사 도중에 그러한 얘기를 한 바도 없고 박종준, 김성훈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처 수사와 관련된 지시나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를 살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 1월 7일자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재판 집행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돼서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과 공모하여 윤형 철조망, 인간 스크럼 훈련, 총기 소지와 위력 경호를 하였고 이 모든 것이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공모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도 경호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던 경호차장 김성훈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법정에서 명백히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제1심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2025년 1월 7일에 시그널 메시지를 통해 김성훈이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자 피고인이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하고 경호처는 정해진 정치 진영에 상관없이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군수 통치권자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경호구역 내에 완벽한 통제를 하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대통령이 공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김성훈의 시글 메시지는 1월 7일 아침 일찍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간 관계로 직무 대리를 맡게 된 김성훈 경호처장이 대리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낸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격려를 해준 것이며 박종준 경호처장도 자신 휴가를 가서 없으니까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인 김성훈에게 대리 근무를 잘 하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성훈도 잘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한다고 증언을 한 바 있고 김성훈도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제1심에서는 경호처가 차벽을 설치하고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스크럼 훈련을 하고 또 총기 소지 무력 시위를 한 것을 두고 모두 공수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시하였지만 이는 지금까지 법정에서 현출된 증거로 볼 때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것들을 시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호처의 주된 관심사는 민노총,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여 민노총이 관저구역으로 침투하여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려 한다는 첩보를 듣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경호처장 박종준은 민노총 체포조가 매봉사원을 통해 들어온다는 첩보가 있어 배치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한 밖에 한남동 상황도 시위대로 인해 상황이 긴박한 상태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강화를 위한 허술한 지역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경비안전본부장 이진화 역시 이러한 첩보를 듣고 전파하여 간부급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철조망 역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철조망, 차벽 등을 설치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경호본부장 이광우 역시 당시 박종준이 민노총 등 과격 시민단체들에 의한 관저 침투를 더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지침을 받았고 김성훈 역시 민노총 침투에 대비하여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강우 본부장 자신이 대테러 팀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민노총의 관저 침입 및 이에 섞여 들어오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불온 세력에 대비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경호차장 김성훈 역시 차벽이라는 것은 시위가 있으면 항상 설치하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고 이것은 과거 청와대 시기에도 동일했고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공수처가 제1정문을 송기하고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당시 차벽이나 경비 계획은 모두 민노총 침투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구역을 경호하는 관저부장 마찬가지로 당시 차벽과 장애물 설치 연습은 모두 민노총 기습 시위 이후에 이에 대비해서 한 연습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부급 경호처 간부들의 인식이 이러했는데 제1심은 간부급이 아닌 하급자들인 부장급들이 민노총 침투 첩보를 몰랐다고 하면서 판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김신 가족부장은 제1심 법정에서 간부들이 공유하는 첩보를 부장급 등에까지 공유하지는 않는다면서 부장급들 이하는 모를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제1심 판결이 얼마나 법정에서 현출된 증언과 그다음에 진술에 반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심에서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이광호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도 제1심에서 예로 그 근거로 사용한 증거 역시 실제로는 경호처의 위기대응 TF에서 이진아 경기안전본부장 주도하에 작성된 것이고 그 제목도 그 내용도 대규모 집회 시위 대비 본부별 책임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고 대규모 집회 시위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특검은 이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한 계획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1심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공수처에 겁을 주기 위해 대테러팀으로 하여금 위력경호를 실시했다 하였다고 판시하였는데 법정에서의 증언과 당시 대테러팀장인 특검에서 준술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위력경호 역시 체포 방해 목적이 아니라 민노총 기습 침투에 대비한 것이었고 기존에 해오던 순찰 구간에서 일부 구간만 아주 조금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의무 없는 일을 새롭게 시킨 것도 아니고 평시에도 순찰은 계속하고 있어서 평시 업무였고 당시 순찰을 하며 지니고 있던 장비도 민노총 등에 의해 탈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가급적 경량화를 시켜서 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테러 팀장 위정아는 이광우의 지시가 민노총 등에 대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당시 복장도 기본 초소 복장, 근무 복장 그대로 해서 특별히 평소에 소지하고 있지 않던 무기를 소지하였다거나 추가적인 장비를 착용한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대테러팀은 대통령 관저 내실 옆 초소 근무를 서고 있는데 초소에 투입되면서 도보로 이동할 때 순찰을 하게 되는데 위력 순찰이라는 것도 기본 임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강호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된 순찰 코스도 기존 8개 코스에서 국방부 장관과 공관과 50억 경비단 막사 2개 코스만 추가되어서 10개 코스로 증가되었는데 2개 코스가 증가된 것을 두고 특별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성훈 차장은 순찰관 총기를 가방에 넣은 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대통령님 피고인이 경호처에 특별히 지시한 바도 없었고 또 경호처의 조치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민노총 및 시위대의 관저 침입에 대비한 것이었고 또 새로운 업무도 아닌 평소에 하는 기본 업무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현출되었고 제1심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화폰 관련된 지시와 관련돼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심은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는 결과범인데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위헌범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즉 말로 뱉는 순간 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킴으로써 재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죄를 달리 볼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94도 128 판결에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배척하면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는 판시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설사 김성훈의 지시가 비아폰에 관련된 김성훈의 지시가 위법 부당한 지시였다 가정한다 할지라도 위법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단지 말만 하였다는 이유로 기수로 인정한 것은 제1심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의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장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도 대통령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비아폰 보안 관련 규정을 물어보고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라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에 사후적으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본부장 김성훈 역시 지원본부장 김대경에게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원본부장 김대경은 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따라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1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도 오인을 하였습니다. 또 위헌범의 법리를 가져와서 이에 적용을 하였는데 제1심의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양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범죄 사실의 성립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원심이 인정한 초범, 소극적 가담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중형에 해당하는 바 양형 기준의 중간값을 상회하는 형에 이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명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한 점을 반성의 부재로 평가하는 것은 무죄 추정과 방어권의 보장의 원칙에 반합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법리적 사실적 다툼을 전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입니다. 이것을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초범, 소극적 가담, 범행주도 부재 등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서 피고인이 장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국정 운영에 기여해온 경력 역시 형법 제51조상 중요한 참작 요소임에도 이러한 사정들이 형량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원심의 양형은 책임과 형벌의 균형을 상실한 채 과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한 1시간 정도의 잘 시간을 맞춰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 항소심 절차 진행 관련해서 일단 그 변론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하는 취지는 짧게 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론에 관련된 제가 시간을 확인하고 그것이 내용에 비추어서 적정한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용이 더 시간이 필요하면 저희가 1시간을 했더라도 1시간 하시면서 제가 더 추가로 필요한 말씀하시면 되고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더 변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간을 더 드릴 것이고 근데 다만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한다거나 또 쟁점에 벗어났다고 하면 제가 시한을 부득이 제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변론 관련해서 제가 시간을 먼저 확인하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꼭 그 시간 내에 마치라는 취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제 말씀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요 변호인 하신 의견서에 관련해서는 두 군데 수정한 게 있어서 제가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기 변호인 하신 것 중에 13페이지에 있는 비상계엄 체포안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정정하고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폐기하였는 바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폐기하였는 바로 네, 맞습니다. 수정하고 두 군데 수정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변호인 의견서 1번하고 2번 두 개를 내셨는데 일단 의견서 1번은 항소이유서 요약본이라고 하니까 항소이유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요약하신 거죠? 네, 핵심 내용만 요약한 새로운 것입니다. 항소에 없는 건 없는 게는 안 들어가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변호인 의견서 2는 요거는 혹시 항소이유서에 없는 새로운 주장이 여기 들어 있나요? 제가 아직 다 읽지는 못해서 오늘 내셔가지고 새로운 주장은 없고 네. 충분한 자료를 좀 그러니까 검토하기 쉽도록 보완하는 예, 예. 취지로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변호인 의견서 1에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고발장 45페이지 뒤에 고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직 범죄 사건 수리라고 공수처에 무슨 서류가 하나 붙어 있고 또 고발장도 붙어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요거는 혹시 서증으로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출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서중으로 내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따로 서칭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예, 예. 나중에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이 부분을 저희도 아직 내용을 못 봤기 오늘 내셔서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언급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만약에 서증으로 내실 거면 별도로 예, 저희가 별도로 해서- 정리해서 표시해서 한번 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요건 서증으로 제출하지는 않는 걸로 예, 오늘은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좀 하나 그런 실내에 예. 낼 것인데 예, 그것은 1심 재판 진행과 관련돼서 예, 예. 그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 예, 예. 좀 제출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뭐 저희 증거 신청을 모두 아무런 이유 없이 기각하는 점, 아, 예, 그다음에 그 피고인 내용 부인된 피고인 신문조서 공동 피고인의 공범의 피고인 신문조서 등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다시 탄핵 증거로 제출하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그 위법이 좀 있습니다. 그런 예, 것들은 예. 이제 내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예. 그건 검토할 거고요. 일단 요 확인 차원에서 그러면 변호인 의견서 여기 괄호 1에 있는 거는 첨부 자료는 오늘 증거로 내지는 않은 거고 별도로 만약에 제출하실 거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에 일단 항소 이유는 들었고 그 다음에 혹시 따로 답변서는 내진 않으셨는데 뭐 일단 저희가 답변을 확인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항소 기각을 구하는 거 외에 뭐 특별한 답변 의견 있으신가요? 검사 측은 일단 항소 기각 구하는 걸로. 기각을 구합니다. 예. 네. 변호인 측도 검사 항소 뭐 기각 구하는 외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항소 기각 구하는 걸로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상대방 항소유에 대한 답변은 또 서면 내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뭐 피고인께서 변호인이 진술한 항소유와 답변 내용 포함해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뭐 간략하게. 변호인이 이미 한 얘기는 제가 다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예. 국무위원 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통상의 국무회의처럼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들이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동요도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많아질 걸 우려해서 이 계엄 선포에서는 병력 투입을 하여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전원 소집의 국무회의를 통상 국무회의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의구 문건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사기관도 모르고. 제가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진술 기회를 얻어서 원래 이 부서는 전자결제로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옛날 4, 50년 전에는 종이 부서가 있지만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미리 그 실무자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걸 또 하나 들고 왔더라. 사후에. 그래서 제가 이게 부서가 사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그 허위로 작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몰랐던 작년 2월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
제가 얘기함으로써 이 문서가 존재했다는 걸 알아서 경찰이 강의구를 불러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문서가 아니라는 것은 뭐 공문서성 이런 거는 뭐 변호인이 다 얘기를 했고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저에 뭐 공수처 수사관들 들어온 거를 저 공무집행을 거부했다, 방해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 법리적인 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경호처장 입장에서 1월 5일이었나요? 1월 5일 날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호구역을 뭐 저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이제 경호구역을 어쨌든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지 그 사람한테 그 앞으로 좀 더 가면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수색영장에서 우리가 승낙을 해준다.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저기 뭐야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 목적이냐 또는 뭐 체포 목적이냐에 따라서 관리자가 거부할 수 있냐 없냐는 학설상이나 무슨 판례상의 이런 논의를 떠나서 아니 대통령 관저고 경호구역을 허락도 없이 막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은 여기서 일단 물러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 자체가 좀 뭐 제가 뭐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재판하면서도 좀 납득이 안 간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뭐 비화품 같은 것도 참 제가 하여튼 법정에 앉아서 이렇게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하고 또 나중에 판결로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저는 뭐 수사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뭐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사실 인정이 된 건지 법정에서 제가 들어보면 이런 사실 인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증인신문 조서나 공판 조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가장 1차적 증거로 사용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제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절차 진행 관련해서 먼저 뭐 통상 양쪽 항소이유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 절차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첫 기일이니까 절차 진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공판 개시하기 전에 변호인 측에서 변경 신청이 있었는데요. 기일 변경 신청이 있었고 뭐 그 사유도 지금 워낙 많은 사건들이 피고인 관련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고 뭐 기록에 자료에 보니까 이미 뭐 기일이 많이 지정돼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사정으로 신청하신 걸로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일단 부득이 뭐 허가하지 않은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항소심은 뭐 1심과 다르게 1심 판결의 결론과 또 이에 대한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저희가 쟁점 위주로 일단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를 기초로 해서 항소심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충실한 심리를 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뭐 아시겠지만 이 사안의 또 중대성에 비추어서 충실한 재판과 아울러 또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해서 또 관련 법에 또 뭐 재판 기간의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렇게 함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처럼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이 현재 1심에 여러 건이 진행 중이고 또 항소심에서도 뭐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이 항소가 돼서 이제 항소심에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께서 뭐 그런 부분, 뭐 그건 특검도 마찬가지, 검사 측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검사 측이나 변호인 측이나 저희가 기일 지정에 있어서 혹시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최대한 고려해서 기일 지정에 참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혹시라도 속행기일을 이제 정할 때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간적 제약도 있고 또 뭐 예측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일괄해서 몇 차례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기일 지정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국가의 절차 진행인데 혹시 이 절차 진행 관련해서 검사 측이나 변호인 측이나 추가로 뭐 간략하게 말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변호인 측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전마님께서 많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사건의 특검법의 그 재판 기간의 규정이 저 1심의 경우에는 이제 기소부터 6개월 그리고 2심의 경우에는 심지어 1심 재판부터 3개월, 2심 재판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 개의 특검을 통과됐고 내란 특검 중에 하나의 내란죄나 직권남용죄는 물론 검사가 기소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특검이 기소했는데 3개 특검 중에 8개로 나누어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8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심리를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재판하는 꼴이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2번 재판한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준비하고 재판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그 기간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 특검법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게 조금 의도가 제대로 합리적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계엄 선포 자체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나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계엄 선포한 것이고 국회와 대통령에 관한 권한 행사에 관련된 것인데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이 선출한 대의를 제1인자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전에 국회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판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는 당연할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공정한 절차의 진행자로서 상권 분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따라서 이게 불가능한 재판을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은 재판 고문이나 가혹 행위도 구성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대단히 위헌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재판 기간에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가진 사법부에서 합헌적 법률을 해석해서 진행을 하심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준수돼야 할 위헌적인 것이라서 준수하기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뭐 지금 1511 사건에 지금 외환죄 일반 이적대 사건이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도 지금 6개월 내에 심리를 해서 지금 재판 기일을 다 잡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1심에 일반인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6개월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사건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6개월, 3개월 남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란죄의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고 기존에 내란 혐의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추가로 기소돼서 그 사건이 1년간 심리를 해서 그것도 1년 심리에서도 사실상 부정하고 재판 저희들 증거 신청까지 제약하면서 1년 심판을 해서 판결 선고됐고 지금 이제 곧 항소심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사정을 고려하셔서 재판 기일을 지정하시고 또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고 그 나아가서 대통령이 권한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민의 대표가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위법이나 이런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역사적 재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법부께서 공정한 사법부의 독립의 사법부에서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예, 저희가 뭐 기록해 보니까 1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뭐 계속 하셨던 것 같고요. 예, 예. 저희 항소심에서도 뭐 부분들 고려하면서 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 거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예,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계속 참고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양쪽 항소이유를 확인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좀 쟁점을 뭐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지금 1심의 유무죄 관련해서 양쪽에서 항소를 했고 그다음에 항소 이유서에서 뭐 이렇게 주장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보다 보니까 1심에서 판단한 그 쟁점과 대체로는 뭐 큰 줄기에서는 동일하지만 뭐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결국 그 쟁점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저희 나중에 항소심에서 이제 판단에 대한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쟁점을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오늘 뭐 양쪽에 저희가 확인을 받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항소심에서 심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뭐 기존에 주장하신 내용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저희가 뭐 좀 메모한 게 있는데요. 예, 지금 뭐 나눠드린 내용은 뭐 항소유서를 기초로 정리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관련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뭐 유죄 부분이겠죠. 거기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뭐 포함된 거지만 일단 국무위원 심의권을 직권남용죄에 침해되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뭐 그 여부 뭐 그 부분을 주로 피고인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거는 당연히 국무회의의 성격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다만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권남용 행위나 이제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느냐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고의 아까 말씀하신 피고인이 이러한 그 직권남용죄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게 이제 유죄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께서 항소이유서의 별도의 항목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반 여부 아까 또 구도변론에서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이제 주장했으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구성 요건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뭐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가사 뭐 소집절차 등의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제 권력분립에 좀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직무의 범위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것이 직권을 남용했다 이러한 경우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은 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 거기서 지금 권력분립 원칙이라는 건 조금 상세히 전제 요건으로 그 대통령의 77조 계엄 선포권 자체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직권남용의 구성요건 관련해서는 어디에 포섭되는 주장이시냐 이거죠. 구성요건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직권의 범위. 예. 그 재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직권남용 요건의 권력분립 원칙이라는 건 구성요건이 아니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권력분립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권이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좀 폭넓게 봐야 되고 뭐 그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결국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직권의 범위, 남용의 범위.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판단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유무죄 관련해서는 검사 측에서 무죄 선고된 국무위원 2인에게 실질적으로 뭐 통지받고 출석을 못했을 경우에도 심의권이 보장된 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이죠. 예,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부서 관련해서는 먼저 이 사건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그게 논리적으로 먼저 이제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이 허위로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당연히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 허위 작성죄 자체로도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은 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된 것을 볼 수 없다는 취지니까. 그 다음에 14조에 있는 무단 손상. 지금 보면 이거는 구성요건, 그러니까 검찰이 적용을 기소한 게 13조의 폐기가 아니라
14조의 손상이죠. 예. 대통령 기록물 손상이 지금 구속요건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13조의 폐기를 따질 건 아니고 네네네, 폐기 맞습니다. 절차를 따질 건 아닙니다. 예, 예. 14조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 손상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법상의 공용소유에 해당되는지, 나아가서 공용소유의 효용을 해야에 해당하는지, 예, 이제 그 부분을 주장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범죄에 피고인이 공모했는지, 또 각각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무죄가 선고된 허위 공무부 행자체에 있어서는 지금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서 실제로 드러난 행위는 어쨌든 강희구라는 사람이 그냥 뭐 사무실 뭐 책상에 보관하는 게 다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행사로 볼 수 있느냐 이 여부인 것이죠. 예, 그걸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허위 공보 관련해서는 지금 요 순서는 공소사실 기재 순서입니다. 예, 공소사실 기재 순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허위 공보 관련해서는 그 이제 소위 말한 프레스 가이드 피지의 허위성 및 이제 그게 먼저 허위냐, 그 다음에 뭐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보의 의무가 있느냐, 뭐 검찰은 그런 의무는 없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예. 네 번째, 비화폰 관련해서는 이제 요건 아시는 것처럼 직권남용이 형법상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죄인데, 이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대통령 경호법의 직권남용죄도 결과범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뭐 그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면 되고, 두 번째는 피교사장인 뭐 그 당시 경호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뭐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지시 행위나 뭐 이제 뭐 실제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지 여부. 다음 세 번째는 피고인이 이제 교사를 해야만 직권남용 교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교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항소유를 보다 보니까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피고인의 그 말한 그 단어 속에 조치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그 조치라는 의미가 뭐 이런 식의 직권남용 교사,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 통화기록 삭제, 뭐 이런 걸 주안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1심 판단은 통화기록 삭제뿐만 아니라 뭐 수사관이 이걸 볼 수 없게 하는 거로 인해서 이제 직권남용이 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이 뭐 조치란 말을 한 거는 맞는데, 그 조치란 말이 이 대통령법의 직권남용 교사의 그러니까 교사 행위에 해당되느냐, 뭐 그 부분을 저희가 따지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잠깐만요. 근데 예. 죄송합니다. 편리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제가 2심 법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일단 수사기관에서 그 저 사령관들의 비화폰을 압수를 했거든요. 예. 압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통보를 해줍니다, 경호처에다가. 예. 그냥 경호처는 이 세 사람 휴대폰이 이제 압수가 됐고, 네.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네. 하여튼 경호처장 그 박종준 씨는 법정에 나와서 그 세 사람 얘기가 경호처 안에서 돈 것은 그 세 사람 소속 부대에서 이 비화폰이 압수됐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된 거다. 제가 얘기를 해서 안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그때 재판부에 했습니다. 아니 뭐 군수사기관이든지 뭐 일반 수사기관이든지 비화폰을 일단 받았으면, 압수를 했으면 일단 열어보고 거기에 무슨 통화 내역이 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체증을 해놓는 것인데, 네. 그거를 못 보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며, 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예. 뭐 다 수사도 해보고 또 재판도 해보시고 하지만, 아니 휴대폰을 더구나 이게 국가 그 기밀 비화폰인데 그걸 압수를 했으면 그 열어보고서, 근데 사실 그 제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전사령관이 예. 다 지우고 제출했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자기가 따로 적어놓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거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받자마자 체증을 해놓을 텐데, 예, 그러면 저런 말 자체가 예. 성립할 수 있는 보지 말인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네, 저는 취지는 그게 거죠. 일단 의문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뭐 변호인 통해서 뭐 의견 형식으로 또 주장을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항소이유상으로는 그 조치의 의미가 그래서 결코 뭐 통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에 보지 말라는 취지까지 포함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제3자가 뭐 이런 것을, 원래 비화폰이라는 건 제3자가 보면 안 되니까. 통장원의 그
돼왔거든요. 예. 언론에 유출돼서 예. 그걸 경호처에서 명백히 보안 사고라고 인식을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규정이 있느냐? 규정이 있다면 예, 예. 조치를 뭐 그런 취지로 항소인 주장하신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그래도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판단할 대상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방해 관련해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제목 위주로 좀 크게 보면 일단은 체포 및 수색영장의 뭐 발부나 집행이 다 위법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첫 번째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그다음에 관할 위반이 이제 있었는지, 또 체포 요건 아까 말씀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해당됐는지, 그다음에 수색 장소의 기재가 뭐 이제 불명확하다 이제 그런 주장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형소법 110조 위반 여부, 또 군사기지법 9조 1항에 의한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여부 이런 건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만 아까 저기 그 PT 하시면서 말씀하신 취지가 이게 지금 어쨌거나 요 지금 그 체포나 수행영장 집행하는 곳이 이제 군사기밀이 이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뭐 예를 들어서 수색하고 하려면은 지금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은 형소법 110조와 군사기지법 9조 1항의 허가, 그러니까 책임자, 그러니까 형소법 110조는 책임자의 허가고 군사기지법 9조 1항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취지인가요? 예, 그 두 가지는 다 필요하다고 엔드. 보여집니다. 예. 엔드 요건이라는 예,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얼핏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공수처가 허가 요청을 했더니만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허가권자가 아니고 경호처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군사 기지에 네. 출입하는 거, 그다음에 또 경호 구역에 출입하는 거, 이 모든 절차가 그 55 경비 대대도 경호처에 배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평정까지 경호처에서 받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경호처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경호처장 한 사람의 허가만 받으면 예. 두 개의 조항이 다 충족되는 겁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따질 쟁점은 체포영장의 발부나 집행이 적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적법하니까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 안 된다는 게 지금 그 우리 저 변호인의 논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형소법 110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또 군사기지법 제9조 1항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위법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개 다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공모 여부, 1차 집행 관련해서는 영장 집행 저지가 문제가 되고, 2차 집행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위력 순찰 뭐 이런 걸 지시했는지가 하나 여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장하시는 게 피고인이 탄핵 소추가 12월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집권 자체가 뭐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뭐 공모하냐.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하셨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판단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또 범인 도표 교사 행위 또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저희가 판단해야 될 쟁점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검사 측에서는 이거는 그 김신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공모한 걸로 어쨌든 기소는 했는데 원심이 김신영 공모는 인정하지 않은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 달라 그런 네. 취지 하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단 쟁점을 정리는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검찰 측? 네, 없습니다. 없어요? 변호인 측은? 예. 예. 마지막 조건 중에 예. 이제 탄핵 소추가 돼서 전부 정리되어서 예. 그 집권 여부가 없어서 이게 공모 그 없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판단 그 주장도 있습니다. 예, 예,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 경호라는 경호라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경호의 대상이고 예. 그 경호의 책임자는 경호처장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 권한상.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모하는 게 성립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항소인세를 명확하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보충해서 보완하시면 보완해서 예, 저희가 보도록 예, 하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중에서 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직권 남용대의 권리 행사 방해 중에 결과에 권리지 않습니까? 그 권리에 국민의 심의권 자체가 이 보좌 기관이기 때문에 그 권리에 예.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예. 주장도 있지만 예. 거기 전제해서
그 권리라고 권리 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그 권리라는 것은 그 공무에 있어서의 권한은 사실은 포함이 돼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지금 그것을 의로 하게 되면 그 구성 요건상 권리 행사 방해를 확장 해석하는 것이 되어서 사실은 제 법정주의에 공모에서 인정 안 정확하게 제 말씀 못 알아들었는데 그 권리 행사 방해 권리라는 것은 예. 그 공법상의 권한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 예. 구조상 예. 그거는 명백히 그 권리 행사 방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 방해는 이게 사적이든지 공적인 공권이든지 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그 부분은 것이 혹시 1심에도 주장하셨었나요? 그 영장 단계부터 예. 주장을 했고요. 예. 아니 뭐 이제 물론 주장하실 수는 있으니까 뭐 새로 주장하시면 예. 되는데 다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항소유예 포함되지 않은 것은 뭐 원칙적으로는 판단 대상이 아니고 항소유 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된 거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는 있긴 한데 물론 주장하시는 게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또 해야 되니까 예. 나중에 뭐 필요하면 보완해서 제출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1심에도 주장했으면 언제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판단하고. 심의권이라는 말이 이제 판례에서 어디 나오냐면 12.12.518 판례를 예. 신군부가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신군부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과 당시에 그 내각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그 국헌 문란을 설명하면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이것이 과연 권리 의무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느냐?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거는 다른 차원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신군부가 이런 국헌 문란을 예, 하면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게 판례에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예. 그 심의권이라는 거를 그렇게 인정할 수는 예.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 정리하신 것처럼 이제 권리로 볼 수 있느냐 심의권을 거기다 포함되는 내용이고 그때 아마 권한 부분도 같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서 특별히 다른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이제 쟁점적 이렇게 하고 저희 재판부에서 이제 주장 취지가 그래서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별도로 몇 가지만 성명할 게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쟁점은 이름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도 뭐 문제 없으신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 쟁점 중에 그 1번 심의권 침해에 관련된 직권남용 부분에서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여부는 이제 구속요건 관련해서는 결국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 진술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사무관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말씀처럼 이렇게 조도 쟁점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와 뭐 피고인 변호인 측은 뭐 동의하고 추가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까 말한 직권남용 구속요건 관련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렇게 그럼 정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쟁점 점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한 거는 오늘 조서에 남길 겁니다. 공판 조서에 남길 테니까요. 뭐 제가 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공판 조서 나중에 열람하신 다음에 가능하면 앞으로 의견서 내실 때는 요 번호를 뭐 1번에 3번 이런 식으로 딱 쟁점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에 관한 주장이를 좀 명확히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냥 쭉 주장을 나열하시면 이게 어떤 건지 저희가 금방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 예. 그 5의 1번 5의 1번. 예, 체포 및 수색영장 위법성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심부터 주장한 것이 공수처법 27조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예. 구성명 때. 예. 그 부분 예. 여기 빠져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관련해서 뭐 이제 그런 가지 주장으로 세부적인 주장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공수처법 27조를 근거로 한 주장, 그 부분에 좀 이따가 저희가 구성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지금 남은 게 저희 구성명 할 게 조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증거 신청 의견도 받고 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잠깐 휴정했다가 지금 한 58분인데요. 4시 10분에